네, 반장들 반가워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니까 더 힘내서 갑시다. 8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8월 31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조금 전에 이제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특사단을 파견한다고요? 네, 오늘 아침에 북측에 전통문을 보내서 일정이 확정이 됐는데 네. 다음 주입니다. 9월 5일 어허. 수요일에 이 평양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 아직 멤버가 나온 건 아닌데 네. 뭐 일단 주요 의제는 9월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 관련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남북 정상회담은 정상적으로 한다는 얘기네요.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자세히 좀 얘기를 해보고요. 손 반장, 원래 다른 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얼굴 보니까 또 축구 얘기를 물어보고 싶어졌어요. 갑자기. 그 내일 한일전 몇 대 몇 예상합니까? 지금 한국 공격진이 매우 탄탄하기 때문에 네. 전 역시나 2대0 예상해 보고요. 손흥민 선수가 골 넣어요? 손흥민 선수가 결승골 넣고 눈물 흘린다에 걸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저희가 이제 정치부회 준비를 하고 이제 들어오려고 스튜디오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직전에 이제 청와대발 속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 반장하고 얘기했지만요. 문재인 대통령이 9월 5일 다음 주 수요일에 평양에 특별 사절단, 보통 우리가 특사라고 부르잖아요. 특별 사절단을 보내기로 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고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뭐 주로 논의하는데 그것 외에도 북한의 비핵화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대북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일단 김의겸 대변인의 조금 전 발표 내용을 들어보고 저희가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오후에 특사를 받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대북 특사는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개최 일정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등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지난 8월 13일 열린 4차 고위급 회담에서 9월 안에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김의겸 대변인의 조금 전 발표 내용을 들어봤는데 오늘이 이제 8월의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그 8월에 예정됐던 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북미 간의 협상에 난항이 걸리면서 이제 그런 일이 빚어졌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특사단 파견이라는 그런 뭐 일종의 승부수가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짚어볼게요. 이제 김의겸 대변인의 후속 설명 그리고 반장들이 그 사이에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특사단 파견 일정은 지금 이제 확정이 됐고요. 그 파견 규모 또 특사단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활동하게 될지에 대해서 조금 윤곽이 나온 게 있어요, 이 반장? 네, 9월 5일 날 방문하는 것 외에는요. 지금 누가 갈지 또 어떤 규모로 갈지는 단장도 아직 안 나왔고요. 네,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자들이 그럼 9월 9일까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구구절 특사가 아닌지를 이렇게 애둘러서 물어봤는데요. 그러네요. 네네. 예. 근데 9월 5일 날 가서 9월 9일까지 있기는 좀 길지 않습니까? 라면서 사실상 청와대가 구구절 특사하고는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9월 5일에 가서 이제 구구절 전에는 들어올 거다라는 얘기고요. 아직 단장과 그 몇 명으로 갈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이제 이 반장의 취재 내용이었고요. 신 반장, 이제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 이제 9월이 시작되고 9월에 상당히 이제 한반도 정세가 급물살을 탈 거다라는 예상을 저희가 많이 했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제 특사 파견이라는 그 어떤 그 뭐 아까 제가 승부수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런 일이 나오게 된 배경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뭐 방금 부장 말씀하신 대로 9월 달에 워낙 큰 정치적 이벤트가 많이 있잖아요. 남북 네. 정상회담도 있고 또 9월 18일부터 유엔 총회가 유엔 있는데 총회 있고, 문재인 구구절이 있고, 조금 대통령도 전에 또 얘기했던. 참석을 네.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앞두고서 이 남북이 조금 더 긴밀하게 농도 있는 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문 대통령의 특사를 보내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또 미국과도 긴밀하게 정보 교환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또 5일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네. 뭐 구구절과는 선을 긋긴 했지만 뭐 사실상 구구절의 논란을 피하면서 뭐 어느 정도의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측면도 있다. 뭐 이런 해석도 이 외교안보 정치권에서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김의겸 대변인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신 반장도 뭐 시작할 때 얘기를 했지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을 했고 전통문을 보냈고 북한이 바로 수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우리의 특사 파견에 대해서는 남북의 이해관계가 일치된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겠죠. 네, 네. 남북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그 북미 관계가 조금 이제 진통을 겪고 있는데 네. 혹시 뭐 남북 관계가 잘 안 풀려서 특사 파견을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일단은 뭐 청와대에서는 이 원활하지 않았다면 특사 파견이라는 결정이 나왔겠느냐라는 아하. 입장을 밝혔고요. 또 폼페이오 장관 방북 이후에 다소 이 경색되는 국면이 있었는데 이 폼페이오 장관 방북 취소 이후에도 북한과 긴밀하게 여러 가지 대화 채널을 통해서 소통을 해왔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네. 뭐 현재까지로는 뭐 정상회담에 큰 영향을 미친다거나 하는 그런 부정적인 기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 큰 문제가 있어서 특사 파견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아니다. 남북 관계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원활한 관계가 아니었으면 특사 파견이 됐겠느냐라는 그런 청와대의 설명이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조금 전에 이제 신반장인 폼페이오 장관 얘기를 했지만요. 그 고반장, 저희가 이제 이번 주 내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정말 롤러코스터 탄 듯한 그런 반응들을 쭉 다뤄왔잖아요. 그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최근에 그 일본이 이제 북한과 비밀리에 접촉했고 또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미국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런 얘기를 또 했었잖아요. 이번 특사 파견 관련해서는 미국과 협의를 했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했답니까? 이 관련해서도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는데요. 미국 쪽과 이 관련해서 상시적으로 정보도 교환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이 관련해서 이 기자의 질문이 이 대북 특사가 가기 전후로 미국에 우리가 뭐 특사나 혹은 뭐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통화 예정돼 있냐고 물었는데 네. 대북 특사 갔다 온 이후에 이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네, 그럼 9월 5일에 일단 특사단이 갔다가 이제 9월 9일 전에 돌아온 다음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정의용 실장 등이 미국에 갈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이네요. 아까 이제 특사단 그 파견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대충 일정은 구구절 전에 돌아올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특사단이 만약에 이제 북한에 가면요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활동을 하게 될 걸로 일단 보입니까? 만약에 단순한 그 남북 정상회담 일정 협의였다면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도 글쎄요, 이게 그렇게도 충분히 되죠. 진행을 네.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이렇게 특사를 보낸다는 것 보면은 정상회담 일정 및 뭐 의제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 이런 폭넓은 뭐 이 남북 간의 현안을 논의할 그럴 자리가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최근 북미 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논의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굴 만나느냐도 지금 관심인데 결국 어떤 특사가 가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도 뭐 이게 좀 그 수준이 그렇죠. 순위가 결정되겠죠. 정해지지 일단 않을까 목표는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그렇겠죠. 게 가장 당연히 뭐 그렇겠죠. 자연스러운 네. 뭐 수순일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실무용 인사가 가거나 그렇게 네. 되면 또 뭐 격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건 좀 변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국정원장이나 통일부 장관 등이 뭐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변수가 있으니까 그 얘기는 뭐 아직까지는 뭐 저희가 예단해서 말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자, 하여간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9월에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그 급격하게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뭐 유엔 총회 얘기도 했고 구구절을 전후해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과연 북한에 갈 거냐 거기에 맞춰서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배후론을 지금 강하게 또 문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변수가 맞물리고 있고 아무튼 구구절 전에 9월 5일 평양 특사가 파견되기로 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상당히 중요한 또 외교안보 이슈가 펼쳐질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네, 뭐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그 일부 언론,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한 내용을 아까 보니까요. 지난번에 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문제도 저희가 다룬 바 있잖아요. 9월 남북 정상회담 전에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가 비준 동의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지금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 직전에 마지막 전투를 벌이고 있고 여기서 겁먹으면 안 된다. 이런 뭐 소신도 밝혔는데 자, 하여간 그 이후에 이제 특사 파견 방침이 발표가 된 거죠.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이렇게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고반장 발제에서 8월 국회를 총정리하면서 오늘 국회 상황을 자세히 짚어보고요. 어제 발표된 청와대 개각과 관련한 다양한 정치권 반응을 청와대 발제에서 다루겠습니다. 조금 전 얘기했던 특사 파견안 속보가 나오면 저희가 또 추가로 다루고요. 오늘 사회관계 장관 회의 또 사법부 관련 속보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석승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8월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됐습니다. 어제 저희가 속보로 다뤘지만요. 당초 여야가 어제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인터넷 은행 특례법 등 쟁점 법안 대부분은 결국 통과되지 못했죠.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어제 오늘 국회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네, 이 8월 임시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됐습니다. 시간을 잠깐 돌려서 여야가 이번 8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했던 지난달 25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투자 활성화와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관련법,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8월 임시회에서 처리한다. 이를 위해 3당 정책위 의장과 수석 부대표가 참여하는 민생경제 법안 TF를 구성하여 논의한다. 자, 여야가 쟁점 법안 합의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문재인 대통령 직접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8월 임시국회에 자영업자 대책들을 비롯한 민생경제 법안들 그리고 또 혁신 성장을 위한 또 규제 혁신을 위한 그런 법안들 이번 8월 임시국회 처리하겠다고 그렇게 합의도 해주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각 당 간의 민생경제 TF도 구성하기로 그렇게 이제 합의하신 것을 봐서 정말 한편으로 고맙고 정말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야가 합의했던 규제혁신 관련법, 민생경제 관련법, 바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인터넷은행 특례법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 규제프리존법, 지역 특구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과연 여야 합의대로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됐을까요? 정말 국민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오늘 꼭 통과시키고 싶었는데 결국은 못돼서 일단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한 생각입니다. 각 당 지도부는 큰 공감을 이뤘습니다만 각 상임위 차원에서의 아직까지 전체 의원들의 공감을 이뤄내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국민들께 약속을 드렸던 약속이니만큼 저희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짐작하셨겠지만 방금 들으신 대로 통과 안 됐습니다. 사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여야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뤘지만 다른 법안들의 합의가 불발되면서 통과가 함께 안 됐습니다. 교섭단체 협의에 참석하지도 못했던 정의당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섭단체가 민생법안이라며 합의한 법안 중에 사실상 민생법안은 오직 상가 임대차 보호법 하나뿐이었습니다. 다른 법안과 함께 처리하는 게 아니라 상가 임대차 보호법만이라도 8월 중에 처리했어야 했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그늘은 여전히 남게 됐습니다. 진정 민생을 위한다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처리는 8월을 넘겨서는 안 됐습니다. 자, 이제 공은 9월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도 9월에는 꼭 통과시키겠다 또 한 번 약속했습니다. 자, 하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당장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도 이 처리를 직접 주문했지만 여당 내 이견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인터넷 은행과 관련해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요. 이번에 안 됐. 제가 어느 날 보니까 강경파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는 데가 강북이라 강북파입니다. 이렇게 청와대로서는 대통령이 붉은 깃발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규제 완화를 향해서 속도를 내자라고 부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안에서 이견이 단단하게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한 것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민주정당으로서 갖춰야 될 면모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걸 신호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 8월 임시국회 아무 성과 없었던 건 아닙니다. 30여 개 생활, 경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서 전해드리고요. 자, 어제 여야 원내대표들 정기국회 의사 일정도 합의했습니다. 하반기 국회 이렇게 운영됩니다. 정기국회 다음 달 3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음 날인 4일부터 사흘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순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정부 질문은 13일과 14일, 17일과 18일에 걸쳐 이뤄지고요.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는 각각 10일부터 12일, 19일 이렇게 진행됩니다. 국정감사는 추석 이후인 10월 10일 시작해서 같은 달 29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정이죠. 내년도 예산안은 11월 1일 시정연설 시간을 가진 뒤에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회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야 쟁점 법안 처리 실패, 정기국회에서 통과 노력. 자, 그리고 금요일마다 돌아오는 코너 금요 고다방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태풍 소식 전해드리면서 한 주 쉬었는데요. 아쉽다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집에. 자, 아무튼 오늘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사연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 오늘은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고다방 사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준표 대표님 거의 페북 중독이시죠? 오늘도 페북에 한 말씀 쓰셨더라고요. 정치에서 이선 후퇴하겠다 뭐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은 홍준표 과연 이선 후퇴한 적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했던 말을 지키는 것이 수신의 첫걸음인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홍 대표님 컴백은 보수 진영의 재앙입니다. 품격 없는 보수, 막말하는 보수, 국민들 짜증만 나게 하는 보수. 홍 대표님 귀국은 환영하지만 정치권으로 다시 컴백하시는 것, 우리 보수 진영을 생각해서 진지하게 숙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노래 한 곡 신청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나훈아 형님의 그냥 가세요. 홍 대표님 이 노래 듣고 한번 잘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준표 저격수로도 불리는 하태경 의원의 신청곡 제목부터 의미심장합니다. 나훈아의 그냥 가세요 들으시면서 오늘 금요 고다방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시려거든 그냥 가세요 거장 걸어가세요 안녕 인사도 하지 마세요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네, 이 반장은 노래를 따라 부르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고다방을 지난주에 안 했군요. 안 몰랐어요. 안 한지도 몰랐네. 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시던데. 농담이에요. 아쉬웠어요. 그 홍준표 대표가 혹시 미국에서 반론을 하게 되면요, 고다방을 통해서 다음 주에 또 소개해 주는 걸로 하고요. 네, 좋습니다. 자, 어제 이제 본회의 상황은 저희가 이제 이 반장 발제 때 뭐 자세히 다뤄봤는데 그 통과된 법률들이 있습니다. 쟁점 법안은 통과가 안 됐지만요. 그 통과된 법률들을 쭉 보면은 우리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도 꽤 있는 거죠. 네, 그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내년부터 시내버스 등 모든 버스의 내부 좌석을 비추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현재도 시내버스 업체가 자율적으로 CCTV를 달기도 하는데 주로 운전석에만 설치가 되어 있었고 앞으로는 여객 좌석 쪽으로도 설치가 돼서 성추행이나 절도, 상해 같은 각종 범죄를 차단하고 또 내부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 규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올해 엄청난 폭염으로 이슈가 됐던 재난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연재난에 폭염과 한파가 추가돼서 관련한 예방, 지원 대책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반길 만한 법안 통과됐습니다. 식생활 교육지원법 개정안인데요. 자, 다음 달부터 전국 초등학교 5천여 곳의 돌봄 교실 이용 학생 21만여 명이 과일 간식을 먹게 됩니다. 이미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1인당 150g 기준으로 연간 30회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 법안 통과로 과수농가들의 소득 증가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앞으로 차차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함께 통과된 경찰 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안은 경찰 공무원 대상 의료 지원에 심리치료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경찰관에게 폭넓은 심리 문제에 대해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그 밖에도 이 공공기관 등의 청원 경찰에 대해 노동 3권 중 이 단체 행동권을 뺀 단결권, 단체 교섭권을 보장한 청원 경찰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네. 자, 비록 여야가 합의 통과를 장담했던 쟁점 법안들은 통과되지 못했지만은 지금 이제 반장들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래도 이제 실생활에 의미 있는 그런 법안들이 또 많이 통과가 됐네요. 자, 민주당이 오늘부터 1박 2일로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을 갖는다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 체제 출범 이후에 첫 정기국회 대비 이 정책 워크숍을 갖게 된 건데요. 오늘부터 1박 2일 충남 예산 한 리조트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이런 당 지도부 그리고 소속 의원 대다수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이요 정말 이해찬 대표 이 달라진 여당의 위상을 다시금 확인하게 됐다 이런 평가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총리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이런 주요 부처 장관들 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같은 참모진도 참석을 하기로 한 겁니다. 말 그대로 당정청이 집권 여당 민주당 워크숍에 모두 모이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내일 워크숍 끝나면 다 같이 버스를 타고 청와대로 가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오찬도 함께 한다고 하네요. 네, 또 이 워크숍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2년차 우리 당의 과제라는 주제로 정기국회 운영 목표와 운영 기조, 전략 등을 발표했는데요. 이 준비한 발제문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치열한 100일의 전투가 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의 빈틈을 노리는 보수 진영의 공격이 갈수록 날카롭고 거세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기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부터 소득 주도 성장, 탈원전, 남북 교류까지 모든 분야에서 치열한 공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를 대비해서 내부의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워크숍이 진행 중이잖아요. 제가 이제 계속 들어오는 속보들 좀 보니까요. 이해찬 대표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네요. 문재인 정부 지금 2년 차를 맞았기 때문에 정말 피부로 느낄 입법과 예산 분야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라는 건 여기서 이제 민주당입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면 2022년 재집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어려운 법안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이제 어제 쟁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아마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려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당내 의견을 조정하고 또 여야 협의를 거치는 그런 과정을 또 치밀하게 또 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장하성 정책실장이 소득주도 성장 관련해서요. 이번 워크숍에서 특강도 한다고요? 네, 오늘 워크숍 첫날 일정 중에서 두 번째로 긴 시간 80분이나 할애해서 장하성 실장이 또 강연을 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조금 전이 한 4시 50분쯤에 강연이 끝났을 걸로 보이는데요. 장 실장이 강연에 앞서서 자료집을 배포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소득주도 성장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투자만이 성장을 견인한다는 생각으로 또 다른 축인 국내 수요, 즉 소비의 중요성을 간과해 왔다면서 하반기에 가계소득을 늘리고 양극화를 줄이는 정책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장 실장은요.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빠르게 만들겠다고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혁신 성장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기반이 확충된다면서 가계소득이 늘어야 새로운 상품에 대한 소비가 늘고 이것이 신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공정한 가불관계, 기술 탈취,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려는 공정경제는 이 두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하성 실장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설명에 나선 것은 야당 일각의 이 소득주도 성장 등 경제정책 비판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야당 쪽 반응을 보면요.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이 오늘 긴급 간담회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더라고요. 민주당 의총 지금 내용 들으셨겠지만 그 내용과는 정반대로 빨리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 폐기하라. 이런 얘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의총이에요? 저거 아니에요? 워크숍 아니에요? 간담회. 간담회. 네, 민주당. 긴급 예? 민주당은 워크숍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의총이라고 아니라.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워크숍에 꼭 그렇게 지적을 하셔야 아예 해야죠. 우리 정확히 해야 돼요. 나 아까 좀 전에 이 관장이 신산업을 신산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지적하려다가 는 참았는데요. 당연히 지적해야죠. 우리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지적을 많이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듣고 가시죠. 네. 소득주도 성장 실험은 1년 만에 실패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도 청와대와 정부, 여당 그 누구도 사과나 반성의 한마디 없고 실패한 정책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오늘 이 간담회에서는요, 자유한국당이 이 통계청장 교체를 쟁점화하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청와대가 이 통계 자료를 못마땅해해서 이 통계청장을 교체했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이 통계 자료를 청와대 입맛대로 바꾸면 없던 일자리가 생긴다고 생각하냐 이런 비판이 이어졌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요. 오늘 재판 관련한 얘기 하나 좀 해보면요. 황영철 한국당 의원이요. 그 의원직 상실형을 오늘 선고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회의원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서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의원이 오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황 의원이 계좌 형성과 이용에 장기간 관여했고 그 이익을 누린 주체로서 이 사건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진실을 솔직하게 밝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황영철 의원은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가겠다며 항소 의사 밝혔습니다. 네. 자,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제 민주당이 지금 이제 1박 2일에 워크숍을 하고 있고 내일은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도 한다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내일 회의가 없으니까 그 내용을 다룰 수는 없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네. 쟁점 법안 처리 9월로 여야 합의 이뤄질까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평양 특사 관련해서는 아까 시작할 때 언급을 했고요. 그 어제 개각 얘기를 좀 더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 국방 등 5개 부처를 대상으로 청와대 2기 개각을 어제 단행했죠. 청와대가 내놓은 키워드는 심기 일전과 체감이었습니다. 새 출발선에 서는 마음으로 그동안 뿌려놓은 개혁의 씨앗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적재적소 인사다라는 반응을 내놨고 야당은 국회를 무시한 인사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어제 개각 관련 얘기를 오늘도 자세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고심 끝에 5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시간이 걸린 만큼 예상보다 판도 커졌습니다. 업무 수행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부처, 청와대의 개혁 드라이브 속도를 맞추지 못한 부처들이 포함됐습니다. 하나는 심기일전이고 두 번째로는 체감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1기 때 뿌려놓은 개혁의 씨앗을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성과들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라는 의미로 체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 대통령 마음속에 저장된 5명, 이름하야 문스픽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23년 만에 나온 공군 출신 합참의장에 이어서 이제는 24년 만에 공군 출신 국방부 장관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 후보자는 무려 2,800여 시간의 비행 기록을 가진 전투기 조종사기도 합니다. 네, 필승, 카리스마가 대단한데요. 정 후보자는 지난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때 야당에서 정부 인사 중에 가장 도덕적인 분이다라는 호평을 받았고 결국은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관사에는 공관병을 아예 두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신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매체련 시간마다 축구를 시켰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적이 도발한다면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임명된다면 사상 첫 여성부총리 자리에 오를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1962년생, 올해 56으로 전임자들에 비해선 영한 느낌이 있죠. 하지만 7년간 국회 교문위를 지킨 교육통입니다. 민주당 내 81학번 그룹 핵심 멤버로 외유내강형 정치인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이 아파트 하나 살려면요. 도시 근로자 1년에 5,200만 원 받는 사람이 16년 걸려야지, 돈 하나도 안 쓰고 16년 걸려야지 이거 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이런 식의 삶을 사신 분이 대다수 서민들의 문화 향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 참 굉장히 걱정. 문 대통령과의 인연도 각별합니다. 유 후보자의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가 과로로 사망했는데요. 당시 산재 인정을 받도록 도운 변호사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성윤모 산자부 장관 후보자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둘 다 행시 출신으로 평생을 공직에서 보낸 정통 관료 출신입니다. 성 후보자는 산업부 산업정책과장, 정책기획관 등의 요직을 거쳤고 중소기업 업무와 R&D 분야에 정통하다는 평가입니다. 이 후보자 역시 고용부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고용정책실장 등을 맡아서 노사관계보단 고용 문제를 다룬 정통파 고용정책 라인입니다. 부처 내 별명은 선비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여성가족부에는 인권변호사 출신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진 후보자, 우리 사회는 성평등을 위한 진통을 겪는 중이라면서 어깨가 무겁다라는 소감을 밝혔는데요. 항상 유쾌한 모습으로 국회 분위기 메이커로 불리는 만큼 어제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강도 높은 청문회를 준비해라. 참 많이 부담스럽고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사실 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정말 중요한 우리 임시국회 일정을 잘 마무리한 후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도 유은혜, 진선미 두 후보자를 향한 축하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 의원들도 너도 나도 악수를 청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만 보면 인사청문회에서의 현역 불패 신화는 계속 이어질 것도 같죠. 하지만 각 당의 공식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여당인 민주당은 민생 중심의 적재 적소 개각이라는 긍정평가를 내놨습니다. 반면 야권은 경제 실패라는 본질을 외면한 꼬리 자르기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시급한 과제 해결 중심의 민생 중심 개각, 적소 적재 개각이라 평가하며 이번 개각을 통해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우리 민생 경제에 일자리와 활력을 더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의 희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정 수준의 회피를 한다더니 회피 내각은 고사하고 푸드코 친문 내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바뀐다고 정책 실패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심기일전하겠다고 하지만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여전히 심기불편하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네, 오늘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의 발언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헌법에는 권력이란 단어가 딱 한 번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나를 비롯해서 공직자들이 가진 권한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일 뿐이다. 입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지만 청와대가 언급했듯이 이번 개각이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개각 엇갈린 반응, 여당 적재적소, 야당 경제실정 덮기용입니다. 네, 그 평양 특사 관련해서는요, 제가 계속 속보를 챙기고 있는데 아까 시작할 때 저희가 언급했던 내용 이외의 내용은 뭐 더 나오고 있지는 않네요. 저희가 짚었던 대로 그 9월 5일 평양에 특사단을 파견하고 또 어떤 활동을 할 건지 또 파견 배경은 어떤 건지 아까 저희가 시작할 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 이상 가는 얘기는 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뭐 추가로 속보가 나오면은 신반장이 얘기를 해주고요. 자, 개각에 대해서 어제 저희가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개각폭이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관 한 명에 대한 지금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 2주 후에 그 장관 한 명에 대한 인사가 추가로 발표가 될 건데 그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뭐 엇갈리고 있다는 얘기는 아까 이제 신 반장이 했고 이 반장 그 어제 이제 개각이 발표가 됐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물러나는 장관들하고요 만찬을 했다면서요? 네, 어제 저녁 이 청와대 관저에서 이 김상곤 부총리, 송영무, 김영주
백운규, 정연백 장관과 함께 만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는 자리였고요. 장관들은 새 장관 후보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으로 취임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업무를 보겠다는 다짐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설명은 이랬습니다. 그간 개각을 발표를 하면 물러나는 장관이 업무를 보기 민망해서 일선에서 물러나면 차관이 대행을 하고 심지어 이 개각 발표 직후 후임 장관이 오기도 전에 바로 이임식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어제 모인 장관들은 새 장관에 대한 이 청문회가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미덕을 새로운 관행으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결의를 하는 자리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때의 2004년에서 5년 청와대 근무 시절에 있었던 일화도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미국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콘돌리자 라이스로 교체가 될 때 시간이 한두 달 정도 걸렸었다. 그때 파월 장관이 유럽이나 모로코 순방 등 마지막까지도 장관 업무를 보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라면서 이 장관들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또 격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땐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라이스 장관이 2004년 11월일 거예요. 11월인가 지명을 받고 그 이듬해 1월, 그러니까 해를 넘겨서 1월에 아마 국회 인준을 받았을 겁니다. 그 얘기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것 같고요. 자, 그나저나 이제 그 장관 5명이 바뀌었고 1명이 더 바뀌면 6명이잖아요. 그 본격적인 청문회 정국이 이제 펼쳐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여당으로서도 또 정부로서도 이제 청문회 정국을 어떻게 돌파할지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또 기대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나저나 이제 유은혜 후보자 관련해서는요, 국민청원이 들어왔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네, 어제 유 후보자 지명 발표 이후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명을 철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고요. 현재 2만 명이 넘는 이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글쓴이는 문재인 정부는 교육은 아예 버렸다. 교육기관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정규직 정책 실현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용되는 공간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다면서 일자리 창출의 용도로 학교를 이용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과거 유 후보자가 학교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하는 이 교육공무직 법안을 발의했다가 교육 현장 반발로 철회한 것을 거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 후보자가 오늘 민주당 워크숍에서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아, 그래요? 예, 네.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노조들과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해서 만든 법이었다면서 영양사나 사서가 교사 자격증을 따면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다소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런데 반대로 지명을 환영한다는 청원글도 몇 건 게재가 된 상태입니다. 특히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 이 진보, 보수 교육단체 양측으로부터 합격정을 받은 상태인데요. 진보 성향의 전교조는 이 좌초될 위기에 있는 교육개혁을 살릴 적임자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보수 성향인 한국교총은 교문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쌓은 만큼 우리나라 교육을 원만하게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유 후보자 소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직책을 맡게 돼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이고 먼저 성실하게 인사청문회부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문회에서 이 야당 의원들은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 또 그리고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 이런 걸 집중적으로 따질 걸로 관측이 되는데요. 특히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 이후에 가중됐던 이 교육계 갈등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임인 김상곤 부총리 2022년 이 대입 개편안 발표한 이후에 기존의 대입 정책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면서 이 정시 확대를 요구했던 보수 성향의 학부모 단체 또 수능 절대 평가를 요구했던 진보 성향의 교육 단체 양쪽으로부터 모두 비판을 받은 바 있었죠. 네, 개각 얘기는 일단 여기서 정리하고요. 정말 9월에 청문회 정국이 펼쳐질 거니까 저희가 앞으로도 할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아까 신반장이 소개한 건데 오늘 헌법재판소 30주년 기념식에 문 대통령이 간 거죠? 네, 문 대통령이 축사에서 이 시대 정신에 따라서 헌법의 해석도 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을 더 철저하게 지키고 국가의 불법 행위에는 더 단호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오늘 축사에서는 국민이라는 단어가 무려 40번 넘게 등장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저를 비롯해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일 뿐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더 철저해야 하며 국가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 단호해야 할 것입니다. 네, 문 대통령은 또 헌법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과연 우리 정부와 헌법기관들이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해 왔는지, 헌법 정신을 잊거나 외면한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오후에는 문재인 정부 혁신 성장의 키를 쥔 또 이 관련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의료기기 인허가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 현장에 이어서 오늘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관련 세 번째 현장 방문인데요. 문 대통령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국가 전략 투자 프로젝트로 선정했다면서 내년에 총 1조 원을 투자하고 전문 인력 5만 명, 데이터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 세계적으로 기존 산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우버 그리고 에어비앤비의 성공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룬 것입니다. 데이터를 잘 가공하고 활용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네, 문 대통령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분명하게 지키면서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최근 부처별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관리를 정부가 통합해서 강화해달라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관리 감독 기관에 대한 논의를 빠르게 시작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부장 오늘 뭐 할 얘기 있어요? 행사에서요. 네네. 그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네. 얼굴 피부 나이를 인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있어요? 문 대통령이 뭐 직접 앱으로 그런 것도 옛날에 있었던 것 그거 같은데. 오늘 했거든요. 사진 네. 준비가 혹시 됐어요? 사진이 있어요? 저 네, 사진이군요. 지금 피부 나이 네. 측정을 받고 네. 뭐 어머나 이런 반응을 보이는 문 대통령인데 네. 피부 나이 60대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이 1953년생이니까 아니 60대면 정확히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 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했다. 저희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해가지고 한번 공개합시다. 그리고 오늘 양반장이 좀 행사가 얼굴이 어두워지네. 네. 저야 뭐 동안 네, 좋아요. 그렇죠. 행사가 판교에서 열려서 그 은수미 성남시장도 참석을 했는데 네. 은 시장의 피부 나이는 30대로 나와서 문 대통령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또 표정을 짓는 게 갑자기 좀 포착이 신뢰하기가 좀 어려우시는. 아니 왜요? 그럴 수 있죠. 그런가요? 저희가 한번 해봅시다. 다음에 그러시죠. 시간이 되면. 예. 네, 좋습니다. 그 경제 관련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 중에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입니다. 그리고 부의장이 이제 김광두, 그러니까 이른바 제이노믹스를 설계했다고 알려진 김광두 부의장인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언을 했다. 뭐 이런 그 석간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김의겸 대변인이 설명을 했는데요. 김 대변인에 따르면은 이 김광두 부의장이 어제 청와대를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 소득주도 성장 논쟁에만 매몰되지 말고 더 큰 개념인 이 사람 중심 경제의 틀에서 얘기하는 게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자면서 사람 중심 경제의 중요한 방안 중 하나로 인재 양산과 인력 양성에 대해 건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 제안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변경하라는 뜻이 아니었다고 했는데요. 사실상 정책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김 부의장이 주창한 사람 중심 경제는 인적 자본 축적을 위한 대인 투자로 최저임금 인상 중심의 현 정부 정책 기조와 강조점이 다르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영어 발음은 최종혁 반장하고 비슷하네요. 네, 칭찬은 아닙니다. 네, 칭찬은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자, 뭘로 할까요? 문 대통령, 그 특사 얘기 아까 했잖아요. 그 9월 5일 대북 특사단 평양 파견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 앞에 손흥민 선수를 닮은 이 반장도 앉아 있지만은 이제 내일입니다. 아시안 게임 축구 결승전, 한국과 일본의 수명의 라이벌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지면은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엄청난 결기를 보여주고 있다죠. 그런데 왜 자꾸 정치부에서 축구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글쎄요, 중요한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관심들도 많고요. 자, 아무튼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여러 가지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률 때문입니다.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잠깐 동안만 저희 프로그램 이름을 체육부 회의로 좀 바꾸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금메달을 놓고 싸우는 이 결승전이 한일전이 돼버렸습니다. 1954년
이 스위스 월드컵 최종 예선 한일전 앞두고 당시 이유형 국가대표 감독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일본에 지면 선수단 모두 현해탄, 그러니까 대한해협이죠. 현해탄에 빠져 죽겠다라고 했다지 않습니까? 그 후로 강산이 몇 번은 더 변했지만 변한 건 없습니다. 자, 수비수 김민재 선수, 일본에 지면 전부 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자. 자, 그리고 미드필더 이진현 선수, 일본에 지면 여기서부터 수영해서 귀국하겠다. 자, 이런 거 보면 그 비장함 그대로입니다. 자, 실제 우리 선수들요, 주장 손흥민 선수 중심으로 매 경기 이번이 마지막이다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준결승 직전에도 이렇게 기합을 넣더군요. 어떤 팀 됐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기는 거 정말 알겠지? 경기장에서 누가 됐든 도와줘야 돼. 경기 뛰는 사람, 경기 안 뛰는 사람, 뭐든지 다 하나가 되는 거. 오케이? 근데 목표에 집중해. 너 크게 뜨고, 오케이? 야, 형이 한마디만 할게. 자, 일본 대표팀 솔직히 우리보다 전력 떨어진다는 평가죠. 2020년 도쿄올림픽 데뷔한 21세 이하 팀으로 구성된 데다 대학생 선수도 5명이나 있다는 겁니다. 당장 일본에서는요, 내일 이 지상파 방송에서 결승전 생중계도 안 한다는 거 보면 별로 기대감이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죠. 자, 이번 대회에서 일본에 유일하게 패배를 안겼던 팀이 바로 베트남이었습니다. 자, 베트남 이영진 수석 코치 우리에게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일본은 수비수의 스피드가 떨어지는 게 약점입니다. 득점력도 좀 떨어지는 편이죠. 자, 결국에 손흥민, 황희찬, 이승우 이런 윙어들 또 윙백들이 일본의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빠른 돌파, 이 패스를 앞세워서 수비진을 뒤 흔들어 놓는 거, 이것이 필승 해법이다. 이렇게 들리네요. 자, 우리 결승전만큼이나 궁금한 게 앞서 열리는 3, 4위전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 시합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 열의 10명은 다 베트남의 동메달 획득을 바라지 않을까 싶은데, 자, 박항서 감독 4강에서 패배한 뒤에 베트남 일각에서 전술 실패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동영상이 공개되자 그런 여론 싹 사라졌다고 하던데요. 4강전 시작하기 전에 라커룸의 풍경입니다. Liên bóng chúng ta là giỏi hơn họ rất là nhiều. Chúng ta sức mạnh tinh thần chúng ta tốt hơn họ. Các bạn thấy không? Người hâm mộ. 자, 박항서 감독을 향한 베트남의 신뢰 여전합니다. 웬 수언 푹 베트남 총리 이 4강전 패한 직후에 잘 싸웠다, 희망을 잃지 말라 이렇게 격려 메시지를 직접 전했다고 하고요. 뿐만 아닙니다. 동메달 못 따고 온다고 해도 4강에 오른 것 자체가 지금 대박이 난 거기 때문에 오는 9월 2일 베트남 국영항공사 베트남 에어라인이 제공하는 특별기를 타고 금이 환영을 한다고 하더군요. 올 초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십 준우승했을 때는 베트남 저가 항공사 비에젯 특별기를 타고 왔었는데 이건 약간 쓸데없는 얘기지만 그때 기내에서 느닷없이 이런 비키니 쇼가 있어가지고 항공사가 벌금을 물었던 해프닝도 있었죠. 자, 어쨌든 화이팅입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어제 썰전에 박원순 서울시장 출연했었죠. 지난 월요일에 제가 이 스튜디오 오려고 이렇게 막 뛰어오는데 회사에서 좀 멀리 박원순 시장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왜 왔을까 했는데 어제 썰전 보고서야 그거 출연하느라고 왔구나 알았습니다. 자, 다들 느끼셨겠지만 박원순 시장 머리숱이 풍성해졌다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역대 최초로 이제 3선 서울시장이 되신 우리 박원순 시장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삼선 시장 되시고 이제 아주 또 의욕적으로 해서 이제 머리 스타일도 좀 바뀌신 것 같고 훨씬 미남이 되셨어요. 그렇죠. 예. 머리 하나 바꾸니까 한 10년 젊어졌고 또 시민들 중에 잘생겼다는 사람이 잘생겼어요. 그렇게 많아졌어요. 보통 미남이 됐다, 젊어졌다, 덥다면 뭘 또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박원순 시장 맞아요 이러네요. 자, 그런데 박 시장 지금 이런 칭찬에 우쭐할 때가 아닙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 과열에 불을 댕긴 장본인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의 반응을 충분히 몰랐다. 그럼 제가 쿨하게 인정하겠습니다.
자, 인정하셨군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 진짜 이 얘기는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복부장이 하라고 얼마나 복가되는지 염치불구하고 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통신위원회가 2017년 N스크린 시청 행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러니까 TV를 제외한 스마트폰, PC, BOD를 통한 방송 프로그램 이용 행태를 사상 처음으로 조사해서 발표한 겁니다. 자, 쉽게 말해서 TV를 제외한 나머지 미디어 플랫폼의 시청률을 조사해서 발표했는데, 그랬더니 보도 장르에서는 뉴스룸, K 9시 뉴스, S 8시 뉴스, 보십시오, 이거 수치. 압도적인 1위입니다. 당연하죠. 자,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시청 순위인데요. 역시 뉴스룸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2등 K 9시 뉴스, S 8시 뉴스. 자, 그리고 바로 그렇습니다. 정치부 회의입니다. 종합 뉴스가 아닌 시사 보도 프로그램임에도 또 프라임 타임이 아님에도 그 M사의 안 보여요. M사의 그 뉴스 책상을 제치고 이렇게 4위가 된 겁니다. 자, 이거 저희가 잘나서겠습니까? 우리 정치부의 가족 여러분들이 저희를 너무 어여삐 봐주신 덕분이겠죠?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까 이제 양 반장이 얘기한 것 중에요. 하나 잘못된 팩트는 그 조사는 2014년부터 부분적으로 해왔어요. 근데 이제 그 조사 패널은 점점 늘어왔고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한 거예요. 처음으로 공개했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이제 시청 패턴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말 정도 되면은 그 통합 시청률을 도입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TV 시청률에다가 지금 오늘 아까 얘기했던 N스크린 그런 시청률을 합쳐서 통합해서 이제 시청률을 내놓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대충 그런 정책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제 2위로 올라섰으면 좋겠네요. 뉴스룸 다음으로. 네, 좋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체육부 회의 잠깐만 하고 그다음에 다시 정치부 회의로 갈게요. 일단 축구 지식이 저희 반장들 중에서는 제일 해박한 신 반장이 보기에는 내일 한일전 어떻게 전망합니까? 일단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전력만 놓고 보면은 동해선상에서 비교할 수가 없는데 일본 선수들이 지금 다 21세 이하 선수들이고요. 또 와일드카드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기부여를 할 만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좀 당연히 승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 조별리그 파키스탄과 2차전 빼고 그때 4대 0으로 이긴 거 빼고는 일본이 다 한 점 차 승리로 근근히 이기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내일 결승전에서는 저는 대한민국이 한 3대 0으로 압승을 거두지 않을까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 신토토예요. 별명 신토토. 정말 분석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주 정말 정교합니다. 저도 일단은 그 동기부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요.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손 반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손흥민 선수가 다 할 것으로 기대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본다면 저는 이승우 선수가 사실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이 이승우 선수가 이제 이 일본 선수들이 보면은 바로 움츠러들 선수일 것 같거든요. 이제 지금 현재 일본 대표팀 상당수가 이 4년 전에 이승우 선수에게 악몽 같은 경험을 다 겪은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그 아시아 16세 이하 때 8강전인가요? 그 폭풍 드리블 얘기하는 거죠, 지금 손 반장?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하프라인에서부터 60m 드리블을 치고 들어가가지고 수비수 3명을 달고 들어갔는데 골키퍼까지 제치고 골을 넣었습니다. 그때 일본 선수들이 지금 대표팀 선수들이거든요. 그때 아르헨티나 언론에서는 마라도나의 재림이다라고 평가까지 했었죠. 네, 정말 우리 반장들이요. 축구 지식이 이렇게 해박한 줄 몰랐어요. 근데 손 반장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실제 축구도 잘해요. 손흥민 선수만큼은 못해도 거의 근접하게 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뭘 아니에요. 겸손할 필요 없어요. 네. 자, 그나저나 이제 이승우 선수가요. 좀 전에 이제 폭풍 드리블 얘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일본 정도는 가볍게 이길 거다 이런 인터뷰를 해서 또 화제가 됐었잖아요. 고 반장도 한번 좀 해봐요. 네, 저는 이승우 선수 당연히 기대됩니다만 무조건 황의조 선수가 이번에 결정을 해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컨디션으로 보면요, 다시겠지만 누가 막아도 그냥 다 넣는 상황입니다. 찼다 하면 다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황의조 선수가 J리그에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선수들의 스타일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대표팀에 있는
이 선수 중에 간바 오사카 동료 선수인 하스세료라는 수비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팀 동료들이 간바 오사카 팀 동료들이 하스세 선수에게 결승에서 황이 좀 안 나면 그냥 네가 져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 선수가 자동문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자동문. 네, 좋습니다. 뭐예요? 귀여운 짓 한 거예요, 지금? 자동문. 영국의 유력 일간지죠. 가디언이요. 내일 한일전 관련해서 대서특필을 했다면서요, 양반장. 예,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예, 지금 제가 좀 중심을 잡겠습니다. 영국의 그 유력 일간지 가디언이죠. 축구 얘기할 거잖아요, 또. 물론 그렇긴 하죠. 근데 중심을 잡을 수가 없죠. 그러면. 네, 아무튼 그 김학범 감독이 지금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선수들이 너무 그러니까 덤빌까봐 그게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한일전이라는 그 특성 그리고 또 일본 선수들이 또 약간은 조금 떨어진다는 또 그리고 뭐가 됐든 현실적으로 병역 면제가 걸려 있다는 이런 점들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너무 덤빌까봐 걱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가디언이 이번 주말에 가장 세계에서 큰 축구 경기 바로 한일 축구 결승전이다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선수한테 관심이 쏠린 축구 대회는 여태껏 없었다라면서 서울뿐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손흥민의 운명에 초조해하고 있다. 가디언이 보도를 한 겁니다. 네. 네. 자, 우리 체육부 회의는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자, 정치부 회의로 좀 넘어갈 텐데 목이 다 잠겼어요. 이 축구 얘기하느라고. 바른미래당 전당대회가요. 9월 2일. 그러니까 일요일에 열리는 거죠, 신반장? 네, 일요일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당대표 후보에는 기호순으로 하태경, 정운천, 김영환, 손학규, 이준석, 권은희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권리당원 50%, 일반당원 25%,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가 반영이 됩니다. 최종 투표 결과는 한 오후 3시 반께 나올 예정이고요. 초반부터 손학규 대세론이 좀 형성이 되면서 손 후보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공세가 집중됐습니다. 네, 이거 재평가는 아닌데 일반적인 정치권과 언론의 평가를 들어보면은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고 보는 재미도 없었다. 또 그래서인지 컨벤션 효과도 별로 없었다. 이런 반응이 일단은 주를 이루는 분위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손학규 후보를 겨냥한 올드보이 논란, 또 안철수 전 의원의 의중이 특정 후보에 가 있다. 안심 논란이었죠. 안심 논란. 또 가장 결정적으로 최근에 저희도 많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의 계단 뛰어가기 동영상 등이 공개되면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심지어 당내 일각에서 ARS 업체 선정 부정, 경선 조작이 있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고 결국 이걸 맨 처음 제기했던 박주원 전 최고위원 등 4명이 오늘 당원권 2년 정지 중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아까 하태경 의원이요, 다정회의 인기 코너 금요 고다방에 편지를 보냈잖아요. 거기서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했던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오늘 글을 또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또 신랄하게 비판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제에 좌파 이념을 추가한 정부가 성공한 사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라고 쓴 겁니다. 우리 헌법은 경제 자유화가 기본 원칙이고 경제 민주화는 불가피할 경우 보충적 개념인데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경제 정책을 지난 30년간 반성 없이 추진해 왔다는 거죠. 그 결과 저성장, 양극화가 가속화됐고 또 복지 포퓰리즘은 일반화되어 그리스와 베네수엘라 경제를 따라가는 형국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홍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요.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반박했다고요? 그렇습니다. SNS에 올린 글인데요. 역대급 무식을 드러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에 좌파 이념을 추가해서 성공한 나라가 없다고? 20세기 초반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응책이 됐던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뉴딜 정책, 영국의 복지국가 정책 등은 이제 보편적 성공적 정책 수단이 됐다 이렇게 반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신 승리는 특활비를 저축했던 돈으로 해라. 글 올리기 전에 팩트 체크도 하고 공부도 좀 하시라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잠깐 다뤘는데요. 송도 불법 주차 논란. 차주 A씨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일단 일단락된 거예요? 네,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 직접 사과는 아니고 간접 사과였습니다. 죄송스러워서 얼굴을 들 자신이 없다면서 입주자 대표단에게 자필 사과문을 전달한 건데요. 주차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신의 오해에서 빚어진 일이었고 그걸 위반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돼 있습니다. 또 A씨는 이번 일과 관계없이 차를 팔고 아파트를 떠나 이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합니다.
신반장, 왜 직접 사과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주단이 A 씨를 직접 만나긴 했는데 뭐 일종의 대인 기피 증세를 보이면서 몸을 좀 이렇게 떨고 이렇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불안 증세를 또 보였다고 합니다. 또 나름 여러 번 사과를 하는 모습에서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가름하기로 했다는 거죠. 하지만 사과와는 별개로 일반 교통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보통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전문가들은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을 하더라고요. 네, 아마 그 A 씨가요. 본인의 행동이 이 정도의 파급력을 가져올지는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네, 축구로 잡을 수는 없고요. 바른미래 전당대회 D-2 막판까지 어수선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서준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김상곤 사회부총리 주재로 사회관계 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의 기준을 현재는 14세 미만인데요. 이를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오늘 이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막바지로 가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17살 여학생이 또래들에게 집단 폭행당한 사건이 성희가 될 정도로 폭행한 중학생 8명이 집단 폭행을 한 건데 노래방을 듣고 가가지고 음악 크게 틀어놓고 마이크를 때렸더라고요. 얼굴 차고. 한 시간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뭐 이렇게 뺨도 때리고 발로 차기도 하고. 폭력 현장을 생중계하고 동영상을 찍어 유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이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 건 아닙니다. 네, 매우 충격적이시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관악산 집단 폭행 사건 등의 피해자 가족들이 소년법 폐지 국민청원을 올렸고 각각 35만 명, 2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주재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 소년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3세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소년범 보호 관찰 인력을 OECD의 1.5배 수준으로 보강하는 등 중대 청소년 폭력 범죄에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뿐 아니라 경찰, 학교, 보호관찰소 간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고 또 피해자 지원 대책 등도 확대하기로 했죠. 그동안 용어를 학교 폭력이라고 주로 썼는데 오늘 자료를 보면은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폭력 사건들이 대부분 학교 울타리 밖에서 이뤄졌기 때문이겠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도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보완 발표를 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 결정 방식, 성차별적 가족 호칭 등 평등 관점에서 가족 제도와 가족 문화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모든 가족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가족 형태에 대한 법, 제도적 차별 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네, 여가부 발표에서 가장 관심이 끈 것은 성차별적 가족 호칭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일례로 여성이 남편의 남동생을 도련님, 여동생을 아가씨로 부르는 게 대표적이죠.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 주인집 자식을 높여 부르던 호칭이지 않나요? 또 남성의 아내 동생은 처남, 처제라고 부르는 것과는 차이가 큽니다. 국립국어원 조사에서도 65%가 이러한 호칭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아버지 쪽은 친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라고 하고 어머니 쪽은 외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개선 사항으로 꼽힙니다. 아버지 쪽은 가깝고 어머니 쪽은 멀다는 의미니까요. 또 자녀의 본가성을 결정하는 시점도 혼인 신고 때에서 자녀 출생 때까지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한부모, 미혼모 가정의 아이들의 성은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이 출생신고서에 혼인외 출생, 계부, 계모 등을 표시하는 것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부계 중심의 호주제가 폐지된 게 2005년, 10년도 더 됐죠. 어제 개각 발표에서 진선미 의원이 새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는데요. 이 진 후보자가 바로 호주제 위헌소송 변호인단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진 후보자는 여당 내에서도 손꼽히는 이명박 저격수로도 통합니다. 블랙리스트 국정원 관련된 많은 사실들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되거나 또는 지시됐다는 그런 명백한 증거라고.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전 대통령 지난 4월 9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5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0월 8일이면은 6개월의 구속기한도 끝이 납니다.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더 늘리지 않는다면은 이 9월 말 10월 초쯤에 1심 선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우린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재판을 지연시키지도 보이콧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최후 진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팔성, 삼성 등 뇌물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바스 의혹 등 18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거는 이 박 전 대통령과 전략이 똑같습니다. 2007년 대선 때부터 10년 넘게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을 해오고 있긴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알고 보니 이게 한 방이 아니라 헛방입니다, 여러분, 헛방.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아닌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핵심 증거로 공개된 이팔성 비망록은 가짜라며 감정 신청을 했고 또 불리한 진술을 쏟아낸 집사 김백주는 치매 환자라고 주장을 했죠. 과연 재판부의 판단도 그럴까요? 재판 진행 상황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여당 발제는 저 이서준 반장의 마지막 발제입니다. 이번 주 다정회와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저는 다시 보도국으로 돌아가 이런 표정은 아니지만 뉴스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떠난다는 거는 곧 최종혁 반장의 휴가도 끝난다는 겁니다. 최종혁 휴가 끝나고 있습니다. 출근 준비하세요. 네, 다시 돌아가서 오늘 이 반장 마지막 발제 정부 촉법소년 기준 만 13세로 하향 추진으로 하겠습니다. 네, 최 반장을 그동안 잊고 있었는데 저 얼굴을 보니까 그냥 그러네요. 방금 네, 좋습니다. 최종혁 할 때 음이탈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러고요. 오늘 화이트리스트, 보통 이제 보수단체 지원 관련해서 이제 블랙리스트와 대비되는 저희가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데 오늘 결심 공판이 있었다면서요? 결론이 어떻게 나왔어요? 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 조윤선 전 수석에게 징역 6년 구형했습니다. 또 박준우, 현기환, 김재원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2년, 7년, 5년씩 구형을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헌법 소홀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정부의 핵심 고위공직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남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혐의들이죠? 예, 김기춘 전 실장 등은 2014년부터 16년까지 전경련을 압박해서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됐죠. 예, 검찰은 김기춘 전 실장이 취임 직후부터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종북좌파로 우호단체를 보수 우파로 규정했다면서 정부 비판이 고조될 때마다 맞불 집회, 고소고발 등을 통해 여론을 조성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자 김기춘 전 실장 등은 지금 블랙리스트로도 기소가 됐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은 지난 1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의 상고로 사건을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데요. 다만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전원 합의체로 넘긴 대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전 형을 선고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직권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지난 6일 새벽에 석방이 됐습니다. 이후에는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최근엔 사법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도 중심 인물로 조사 대상에 오른 상태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여당 발제는요. 사회관계장관회의로 정할게요. 촉법소년 기준 만 13세로 하향 추진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폭우 뒤 대형 싱크홀, 아파트 주민들 긴급 대피입니다. 서울은 비가 그쳤지만 남부지방은 내일까지 국지성 호우가 더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한 아파트 인근 땅이 가라앉았습니다. 보통 싱크홀이라고 부르죠. 우당탕탕 굉음에 주민들은 지진이 난 줄 알았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도 있지만요. 가로 30m에 세로 10m 이상, 깊이가 6m에 달하는 대형 싱크홀입니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자체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일단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최대한 빨리 밝혀내는 게 급선무겠고요. 아파트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의 방심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손 반장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최 반장이 좀 보고 있을 거예요. 막 불안에 떨면서.